오늘 같이 읽어볼 책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어떤 작품인가요? 인간 실격은 1948년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그 마지막 소설입니다. 왜 마지막인가요? 그 소설을 이제 적고 나서 그 같은 해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죠. 네. 예, 물론 인간 실격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소설이라고도 하죠. 네. 일본 전후 세대의 실존적 허물을 다룬 데카당수 문학의 정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이 소설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일본 상황은 어땠나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어떤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앞에 19세기에 이후로 이제 일본은 어떤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우리와 더불어 이제 중국 등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쟁을 벌였다기보다는 침략을 당했죠, 우리는. 그 사실 전쟁이 그렇듯이 지면 끝이잖아요. 만약에 지면은 그 책임이 정부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일본 내에서도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게 아닐까.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이었던 일본, 즉 군국주의를 표방했던 일본이 내세우는 인간형, 당시 인간형과 다자이 오사무라는 인간은 상당히 결이 달라요. 다자이 오사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자이 오사무는 무례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때 무례가 무례한 그때 무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좀 자유분방하다. 그런 뜻 맞지 않나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뜻이지만 무례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자유분방하다, 얽매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시류를 쫓아가지 않는 작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자이 오사무는 사실 엄친아였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인데다가 정치인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다자이 오사무는 굉장한 미남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조처럼. 그렇죠. 근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악자들을 좀 많이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딱 일본 모습이네요. 일본 국가 자체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또 잠깐 좌익 사상에 좀 연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이제 좀 쫓겨나는 그렇겠죠. 부를 그런 일들도 축적한 많았죠. 네.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반동이거든요. 다자이 오사무는 동경제국대학의 그 불문과 출신인 만큼 또 엘리트 중에 또 엘리트였다라고 보는데 네. 1935년에 네. 역행이라는 작품으로 문단에 등단을 했다고 해요. 1947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양이라는 작품으로 일본 최고의 작가의 이름으로 이제 올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상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자이 오사무는 또 이 문학상에 굉장한 집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쿠타가와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의 어떤 태폐적인 기행으로 인해서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죠. 태폐적인 기행이 무엇이었는지는 좀 짐작이 돼요. 이 인간 실격에 좀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수기의 첫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접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의 첫 문장이 나는 병든 인간이다 거든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책의 전반적인 그 정서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게 첫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독자들의 시선을 이제 끌어야 되니까. 네. 저는 이 문장보다 더 강렬했던 것이 서문에 이제 세 장의 사진을 보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이제 첫 번째 사진에서 아기가 웃고는 있는데 끔찍스러웠다. 두 번째 사진도 끔찍스러웠다. 세 번째 사진도 역시 끔찍스러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서문을 끌어가는데 저는 그 첫 문장보다 이 서문이 저에게는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는 없지만은 오바 요조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성정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조의 변화된 모습을 이 사진에서도 짐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주면 서문. 저는 그래서 첫 문장보다 이 서문이 더 이 책을 지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럼 요조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요조의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 여인들에게 잘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들도 좀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요조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 한 말이 제대로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타인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요조라는 인물은 스스로도 위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생물학책을 좀 많이 읽는데 거기 나온 세포막이 건강해야 이 개체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요조라는 인물은 이 자기 세포막을 적절하게 형성하지를 못했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주위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잖아요.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여자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더불어 자신도 위로하지 못했던 삶, 방치했던 삶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뭐 그저 그냥 살았을 뿐 살아내지 못한 것이 어떤 요조의 부끄러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렸을 때 밥을 먹는 장면이잖아요. 엄한 아버지, 존재감 없는 어머니. 이러한 요조의 어린 시절이 그의 성정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가족의 식사 장면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를 참 잘 그렸잖아요. 그렇죠. 예. 어둑한 방에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두고 가솔들은 이렇게 서열대로 쭉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밥 먹는 장면일까? 뭐 싶기도 해요. 마치 군대에서 아니면 야쿠자와 같은 폭력 조직 애들이 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과 닮아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에서 밥이 좀 넘어갈까요? 그렇죠. 요조에게 집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도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그런 점이 이제 요조가 집안에서조차 누군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요조의 성장을 좀 지켜보면은 요조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사실 어머니가 뜻하는 상징이라는 것이 그 사랑과 그 안전이잖아요. 요조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꼭 이제 어머니라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더라도 어머니 같은 안아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했다라는 거. 예. 요조 어린 시절에. 또 모성에 대한 결핍 같은 것이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결핍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듯 해요. 요조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익살극이라는 가면을 이용해요. 이 익살극이라는 상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요조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을 이제 열지를 못하잖아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을 향해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또 강한 자의식을 가지면서 어떤 관계를 맺는 데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요조에게 있어서 익살극이란 어둠 속의 한 줄기 이제 빛과도 같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는 보통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마치 배우가 된 것 같은. 요조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할지 몰랐는데 익살이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모든 상황에서 익살 하나만 가지고도 요조는 이제 모든 고민을 해결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요조가 익살극이라는 가면을 썼잖아요. 그 익살극이라는 가면 하나만 써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건강한 페르소나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쓰는 페르소나, 집 안에서 쓰는 페르소나, 그다음 뭐 엄마 앞에서 쓰는 페르소나, 내 연인 앞에서 쓰는 페르소나가 각기 달라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의 페르소나만, 익살극이라는 페르소나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를 들키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다케이치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른 가면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다른 페르소나를 등장시켰어야 되는데 등장시키질 못해요. 그 당황스러움. 누군가가 우리의 속을 알아버렸다면 그러면 막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예, 부끄럽죠. 많이. 그렇죠. 근데 요조의 이제 전략으로는 다케이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 이후로 친구가 되죠. 저는 다케이치와 오랫동안 친구로 남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케이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일부러 그랬지라는 질문도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고 오랫동안 요조를 지켜봤기 때문에 생겨난 관찰력이 아니었을까. 그 관찰력을 가졌더라면은 요조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할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두었더라면 요조의 삶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케이치가 또 요조를 보고서 또 두 가지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가지 예언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거야. 그렇죠. 네. 그것과 두 번째는 이제 요조가 화가로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조금 뭐 비껴 나갔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림은 두 가지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예언이 다 맞는 걸 보면 다케이치의 능력을 우리는 소홀히 볼 게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케이치의 재발견. 예. 네. 요조 인생에 등장하는 여인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이 다 짠해요. 그죠? 이제 첫 번째 여인 10대인데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게 같이 동반 자살을 시도를 하나 결국 요조만 살아남았거든요. 예. 예. 쯔네꼬인가요? 저는 요조의 첫사랑하면 츠네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조랑 같은 10대였기 때문에 10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츠네코는 그 당시에 결혼했고 남편이 옥에 갇혀있고 츠네코는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조나 쯔네꼬나 둘 다 이제 10대의 자아나 어떤 경계막이 공고히 서 있지 않았을 때 사회에 부침을 너무도 많이 겪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둘이 더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츠네코도 그렇고 요조도 그렇고 누군가를 챙겨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들도 좀 보호받아야 될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10대의 그 시절을 참 기구하게 살아간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나마 츠네코는 이제 요조에게서 좀 희망을 좀 걸고 싶었는데 요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조에게서 사실 경제력을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벌면 되니까. 요조는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상황이었고 또 츠네코도 남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둘은 이렇게 쓸쓸함, 외로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걸 공유하고 같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받았다면은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요조가 남자답지 않은 말을 하게 되죠. 돈 떨어지면 헤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츠네코의 마음을 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둘은 이제 동반 자살하게 되는데 그 자살로 인해서 요조는 살고 츠네코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요조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또 배경이 됩니다. 두 여자가 등장해요. 그죠? 시즈코와 그녀의 딸 시게코. 예. 네. 저는 그나마 이 책에서 약간 숨을 쉴 수 있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결국 여기서 도망쳐 나와요. 예. 왜 도망쳐 나오죠? 요조와 시즈코의 딸인 시게코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조가 시게코에게 물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었죠. 그때 이제 딸은 아빠가 있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미 그 집에 있을 때
시게코는 요조를 향해서 이미 아빠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조가 그 소원이 아빠라는 얘기를 딱 듣고 멈칫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조가 자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시게코의 아빠가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덜컥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시게코를 놔두고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시즈코와 시게코의 어떤 대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조의 내피셜을 들여다보면 자신은 둘의 행복을 좀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조는 자아 경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아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 시게코나 시즈코에게 이제 위험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조의 제의식이 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그 행복한 현장에 시즈코와 시게코가 이렇게 토끼를 두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 행복한 현장에 자기를 둘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은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다라고 한 그 제의식이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요조는 뭐 세상이나 타자에 대한 불신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불신도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사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쭉 이렇게 커다란 서사 없이 이렇게 풀어놓는 소설들. 근데 그러한 소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편성들이 요조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조는 우리의 거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예. 이제 세 번째 여자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마음이 좀 아픈 담배가게 아가씨 요시코입니다. 가장 네. 논란이 되는 장면이에요. 네. 이 요시코하고 요조는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코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요시코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요조를. 안쓰럽다가도 이 장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거든요. 요조가 성장이 멈췄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좀 사람이라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움도 많이 들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저항이 있거든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저항조차 안 하는, 경계가 아예 없는 이 요조. 좀 은유적으로 볼 때 요조가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요조를 보듬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폭력이나 폭행의 현장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요즘. 참 힘들어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다케이치 말고 또 다른 이제 요조의 친구가 하나 등장해요. 호리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호리키와의 인연이 사실 오웬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오웬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맺어진 이제 관계가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둘이 잘 놀러 다니잖아요. 둘이 네, 뭐 맞습니다. 술도 마시고 같이 또 자익사상 운동도 하고. 호리키는 요조와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간 인물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호리키 역시 요조 마찬가지로 사실 익살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익살 외에 더 많은 가면들을 가지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의 어떤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조보다는 훨씬 건강한 인물이죠. 다양한 페르소나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페르소나들이 얼마만큼 건강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하더라도 요조와 호리키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의 어떤 자화상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 요조와 호리키 둘 다
겉과 속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제 일본인의 심성을 얘기할 때 뭐 혼내다 이래가지고 속마음과 맞아. 보여지는 마음이 모습이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상들인 것 같긴 해요. 호리끼는 요조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뭐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 경고에 요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이 독백으로 들렸어요. 호리끼가 하는 경고도 요조가 스스로 하는 독백은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호리끼와 요조는 동규 인물임을 사실 요조도 고백을 하잖아요. 동무였죠, 동무. 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는, 그러니까 비아냥되는 말들을 그냥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자체로 사실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 결국엔 자기 침뱉기죠, 뭐. 정신병원에 이제 요조가 입원하게 되잖아요. 강제로. 요조는 스스로 인간 실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실격이 되었다라고 요조는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요조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은 요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네. 요조는 이 정신병원에 갇힘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고 봐요. 뭐 갇히기 전에도 자기를 통제할 수는 없었잖아요. 뭐 그래도 도망칠 수는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네. 정신병원에 네. 갇힌 게 자신을 통제할 여지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요조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전에는 뭐 마약, 술 이런 것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제 보호를 좀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요조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경계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 장면이 안심이 됐어요. 요조에게는. 그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발현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인간 실격이라고 말했던 것은 내 의지가 더 이상 구현될 수 없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요조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익살극이라는 가면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익살극이라는 가면도 통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드러나 버린 상황을 요조는 인간 실격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시선에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간 실격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이었다라고 보는데 끊임없이 요조는 아버지로부터 탈출을 시도를 하고, 그럼 탈출을 시도했으면은 요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떤 면에서 아버지로부터 탈출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시나요?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는 사실 숨 막히고 그 숨통을 트기 위해서 가면이라는 것을 썼지만은 가면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한 가면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 가면을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가면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정신병원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 실격이라는 말은 인간 적격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간들이 적격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좀 발현되는 삶,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선생님은 자기 생각대로 삶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경계에 서 있다고 봐야죠. 이 책이 왜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인간 실격은 패전이란 그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인의 장화상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질서와 세계에 억눌린 세대들의 방황과 갈등은 오늘날 청년들과 맥을 같이 하잖아요. 다소 좀 태폐적인 장면들이 좀 많고 또 잦은 그 자살 이야기로 인해서 청소년을 독자로 유도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들어요.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작품들 우리가 읽어봐야 할 작품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자이 오사무를 일본 최고의 작가로 만든 작품 사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양은 이제 발표가 1947년이니까 인간 실격을 발표하기 한 1년 전에 썼던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 실격과 마찬가지로 패전 이후에 일본인들의 어떤 자화상을 똑같이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 속에 자살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밖으로 향한 칼은 자기에게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일본들이 밖으로 칼날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전이 되면서 그 칼을 자기 내부로 꽂진 않았을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모티브가 일본 작가들에게 큰 모티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단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두 고백은 서로 쌍벽을 이루는 문장이기도 하고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요조와 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인간 실격의 요조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거울과 같은 책? 거울, 좋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백성현 선생님과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같이 읽어봤습니다.